네, 안녕하세요. 네. 책 소개를 좀 하면, 이 책은 이제 박정원 교수님 행정법 사례 연습 3판, 2판을 바탕으로 해서 3판까지 해서 그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안을 목차 위주로 해놓고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사안에 검토해가지고 제가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주 굉장히 잘만 활용하시면 효율성도 높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 사례집 자체가 시험 출제경에 적합한 사례집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보여집니다. 특히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은 이게 사례풀이 전부를 쓴 게 아니라 목차하고 키워드 그 다음에 사안의 검토 딱 요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보시는 교재 꼭 있어야 되죠. 보시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 그걸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 적용이라든가 그런 목차 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상기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행정소송을 제외한 그 앞부분, 교과서 앞부분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행정소송과 강론 포함해가지고 할 거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집이 진도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진도별로 되어 있잖아요. 진도가 없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띄엄띄엄 건너가면서 제가 찍어가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보시면서 합시다. 자. 미리 그 교재를 광고하지 않은 것은 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게 사례집을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미리 교재 광고를 못했던 거는 저도 생각하고요. 자, 거기 유닛으로 돼 있지. 이게 유닛 하나, 유닛 둘, 유닛 셋 해가지고 유닛 단위로 돼 있고 유닛 하나랑 이제 문제 3개씩 돼 있거든요. 50점, 30점, 20점. 자, 유닛 3번부터 가십시다. 13페이지 돼 있네요. 밑에 10페이지 올릴게요. 13페이지. 겁나게 길죠? 네, 원래 이번 특징이 그래요. 겁나게 길어요. 원래 또 말씀도 많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좀 긴데 필요한 거는 항상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앞에 쓸데없는 같은 할 얘기 다 써놨어요. 쭉 보면 이제 일단 원고가 갑인데 갑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쭉 지나가죠. 지나가고 결국 이제 별게 아니라 쭉 밑에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쯤 가면은 이제 A 광역시장 을은 Y회사의 배출 허용 기준 위반 사실 이외에 위 오염물질에는 치명적인 수은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페이지 넘어갔고 지금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위 부작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보십시다. 이러한 과정 중에도 갑은 여러 차례 을시장에게 적절한 개선 명령 등을 요청했으나 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 부작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제 수은 중독으로 질병을 앓게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위 사안에서 갑 등은 을 시장에게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3자인 Y회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청구권이 있느냐 떠올라야죠. 행정개입 청구권이죠.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그런 권리, 행정개입 청구권이 일단 떠오르면 되고 거기까지는 떠올라야 되겠고, 두 번째 그런 권리에 관한 개념이 떠올랐을 때, 자 지금 밑에 참조 조문을 한번 보자고요. 참조 조문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시정 조치라든가 그 밖에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죠. 쭉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오른쪽 40조에 가면 조업 정지 명령이 있죠. 조업 정지 명령.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조업 정지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이게 소위 재량 규정이죠. 재량 규정.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지금 재량 규정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재량 규정의 경우에도 이제 개입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겠느냐라고 해석하려면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중간에 하나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 유명한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이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서 도출되는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이론. 그걸 하나 써가지고 이런 재량 규정이 이제 마치 기속 규정처럼 해석이 되고, 그럴 때 이렇게 개업
조치를, 조업 정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써나가는 거죠. 좀 이따가 목차 흐름 한번 좀 이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좋은 게 그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번 그리고 3번 등에서 써먹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제 책도 마찬가지고 행정개입청구권이 이제 언급이 됐을 때 행정개입청구권이 이제 여러 가지 소송법상의 그 관철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가 항고소송에서도 관철할 수도 있고 항고소송에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국가배상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씩 가는 문제죠. 자, 그러면 만약 1회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갑이 을시장에게 Y 회사에 대한 수질보전법상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단계에서 을이 아무런 대응이 하지 않았다. 부작이죠. 부작이 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상 강구할 수 있는 소송 형태와 그 인용 가능성. 이게 부작이니까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될 텐데,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단계에서 신청권의 성립을 논할 때 이제 행정개입청구권을 쓰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큰 틀로 보자 계속. 그 다음에 3번에 가면은 위산에서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국가배상 성립 여부를 논하시오. 그러니까 국가배상 2조에 따라 가지고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논할 때 역시 행정개입청구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입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조리상에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또 써나가는 거죠.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작년 사시에서 유사하게 나왔었죠. 어떤 권리에 관한 얘기를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 소송에서 흩어져서 풀어나가는 형태의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3회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면 갑 등을 누굴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냐. 피고가 누구냐. 국배법 6조의 문제죠. 6조 1항의 문제죠. 그래서 그건 6조 1항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서 사무기속 주체하고 만약에 비용부담 주체가 다르면 결국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일단 보시면서 큰 쟁점을 잡아놓고 대충 생각한 다음에 이제 목차를 잡아가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특히 사례 문제를 보실 때는 다들 잘 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를 보고 위로 올라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문제를 딱 보고 뭘 묻는 거구나. 왜냐면 잡다하게 이것저것 많이 끼워놓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봐서 이게 뭐뭐를 묻는 거나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체크해 놓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죠. 그리고 대부분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만 봐도 답이 대부분 다 떠올라요. 대부분 다 행정법 문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위로 올라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1, 2, 3, 4번이 연관성이 있죠. 우리가 답안을 쓸 때 큰 목차로 논점의 정리를 쓸 거냐, 그냥 안 쓰고 그냥 개별 목차로 바로 들어갈 거냐 고민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각각 독립적인 목차로 써나가면서 그 안에서 문제점 써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1, 2, 3, 4번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목차나 잡아가지고 논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문제 소재해가지고 큰 목차나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1번은 뭐가 문제다, 그 1번을 뭐로 바탕으로 해서 2, 3번은 어떻게 연결된다, 4번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합해서 써놓은 다음에 각각의 문제를 써나가는 것도 훌륭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제 1, 2, 3, 4번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그런 수고할 거 없이 그냥 각각 독립된 목차 안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우리 이제 대충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감을 잡아온 상태에서 이제 목차를 한번 훑어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상당히 좋아요. 저도 굉장히 권유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목차 잡고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사안 적용할 때 그것만 쓰는 거죠. 그럼 시간은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어요. 특히 사례집 문제 푸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 우리 교과서 보통 앞부분에 있죠. 주관조건권 파트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런 행정개입 청구권도 주관조건권이니까 강행법규의 존재, 사유보호성이 인정되겠고 특히 강행법규의 존재 측면에서 재량법규일 때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하려면 재량권이 여러 수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재량권이 여러 수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해서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발생해야 되겠고 그런 위험이 개인이 제거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이 쉽게 제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되고 그런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 이론의 이론적 배경은 헌법 10조 2문이다 정도. 그래서 이런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판례들이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도 있고 긍정적 입장을 취한 것도 있죠. 그렇죠?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은 건축 허가에 대해서 제3자가 취소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이 거부 처분이 있어서 신청권을 우리 판례가 부정했는데 그때 이제 부정적 입장을 취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 제3자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이 거부 처분 취소성 제기를 허용했거든요. 그때 긍정적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죄에서는 보통 긍정하고 있죠, 판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다 있어요. 주관적 공범 파트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책에 있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에 들어가면 결국 제일 문제가 뭐야? 이 조문 자체가 기속 규정이 아니고 재량 규정이죠. 관계 조문이. 그래서 이렇게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되는지, 즉 사안에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걸 이제 판단해 봐야죠. 그래서 쭉 보시면 5번의 사안의 경우 2번의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다. 조문 자체가 재량 규정이다. 그래서 재량권이 어느 수축됐는지 여부를 꼭 이 얘기를 써야 되겠죠. 이게 이제 중간 매개체가 되니까. 그래서 재량권이 어느 수축됐는지 여부 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신체 또는 생명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니까 재량권이 어느 수축된다. 된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은 사익도 보호한다고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개입 의무가 인정되고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번, 3번 문제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부작에 대한 우리가 소송상의 부재 수단은 아직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작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부작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의 성립을 논할 때 이제 신청권을 논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 단계에서 신청권을 논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신청권이 인정되면 소송 요건이 충족되고 신청권이 부정되면 각하돼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청권이 인정되면 소송 요건 충족되고 신청권 부정되면 각하되는 건 똑같은 이치예요. 어차피 부작이나 거부는 같은 형태의 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제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의 정확한 소송 요건을 아직 안 배워본 적이 있으니까 그냥 그건 놔두시고 일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 단계에서 신청권을 검토한다. 이건 마찬가지로 거부처분 취소송에서 소재기 단계에서 신청권을 검토하는 건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신청권이 인정되면 번안가고 신청권이 부정되면 각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신청권을 검토할 때 그 신청권이 바로 행정개입청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행정개입청권을 인정했다면 2번 문제에 와가지고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소재기가 적법해지는 거죠. 만약에 앞에 문제에서 신청권을 부정했죠. 그러면 뒤에 가서 노아지 2번에 가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소재기가 부적법 각하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일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체는 우리가 아직 그 진도 범위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노마저 3번 가봅시다. 그 다음에 부작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이게 부작위 형태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제가 강조하는 논점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조리에 의한 자기의무 인정 여부, 그리고 둘째, 사익보호성 얘기. 그러면 그 조리에 의한 자기의무 인정 여부하고 사익보호성 얘기가 결국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정개입 청구권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첫째, 자,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서 노마트 3번 목차에서 자기의무 인정 여부. 자, 일단 명문으로 자기의무가 없죠. 그죠?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처럼 생명, 신체 등에 대해서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리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의무가 성립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그런 자기 의무를 인정한다 했을 때 그것이 사익보호성 목적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사익보호 목적과 관련된 사익보호성을 우리가 국가배상의 성립에서 뭐 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던 손해 문제로 보던 또는 위법의 문제로 보던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되겠고 사익보호성 부정되면 기각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익보호성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고, 판례는 사익보호성을 인과관계 문제를 보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언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주관적 공권의 성립을 바탕으로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신청권의 문제로 연습해 봤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이런 자기 의무 인정 여부 그리고 사익보호성 이것도에서 또 활용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서 이 문제는 그런 식의 구도로 흘러가 있고, 참고로 같이 볼 만한 문제는 이제 작년 사실 문제가 유사한 형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실게요. 4번 문제 바로 밑에 노마치 4번 목차.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누구에게 제기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기본적으로 피고가 둘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머릿속으로 사무귀속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냐 판단해 봐야 되죠. 그러면 일단 사무위험의 구별 기준에 관한 우리 그 일반적인 얘기를 생각할 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국가사무가 자치사무가 두 가지가 있을 때 국가사무가 기관 위임되는 경우가 있고 자치사무가 위임되는 경우가 기관 위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볼 것은 이 사무가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기관 위임되었는지 안 됐냐 이걸 봐야 되죠. 다시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를 보고 그리고 그 사무가 기관 위임되었느냐 안 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환경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는, 즉 환경부 장관에게 어디 있을까요? 15페이지 앞에 15페이지에 가면은 39조에서 환경부 장관 등이 뭐 개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81조에 가면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거기서 특히 제법 39조, 40조에 따른 조업 정지 명령 등이 있죠. 자, 그래서 결국 환경부 장관이 자신이 행할 행위를 지금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결국 시도지사에게 기관 위임된 거죠. 국가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기관 위임됐으면 이 국가, 대한민국이 사무의 귀속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도가 비용부담 주체가 되죠. 형식적 비용부담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무의 귀속 주체가 되고 시도가 형식적 비용부담자, 그리고 다시 국가가 실질적 비용부담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가는 사무 귀속 주체면서도 실질적 비용부담자. 자기가 돈 예산 책정해서 돈을 책정하고 그 돈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거 갖고 집행하죠. 그게 형식적 비용부담자. 그리고 우리 국가배상법 제6조에 가면은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라 하고 있는데, 이때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사 대립이 있죠. 있는데 일단 우리 판례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 설로 해석될 수도 있고 병합설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떤 입장을 채든 간에 지금의 경우는 결국 상대방은 국가에게는 사무기속 주체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용 부담 주체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자, 포인트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긴 한데, 일단 제일 앞에 행정개편권이 교과서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파트에 가서 부작위법 확인소송 부분, 그 다음에 국가배상 파트에 가서 부작위라는 국가배상의 문제, 그리고 국가법 6조 2항에 따른 피고의 선택의 문제, 이렇게 쟁점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리딩 케이스죠. 그러니까 좀 2번씩, 3번씩 좀 생각해 보시고, 특히 여러분 보시는 교재를 참고하면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써놓은 거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 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오른쪽에 유닛 3번에 제 2분의 1. 역시 본문 보기 전에 밑에 문제부터 보십시다. 뭐 대부분 문제 보면 다 풀려져요. 1번 위사안에서 병익갑에 대한 어업면허 신청의 전 단계로 한 우선순위 결정의 법적 성격. 우선순위 결정하면 딱 지나가야죠. 확약. 그죠? 그래서 강학상 확약.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은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거 왜 그렇죠? 우선순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자만이 어업면허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 받았다고 특별히 어떤 법적 지위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비교할 것이 사전결정이죠. 사전결정은 사전결정을 받은 자만이 종국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그 자만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약하고 비교할 개념이 사전결정. 그러면 지금 같은 우선순위 결정은 이 순위 결정에서 밀렸다 할지라도, 후순위라 할지라도 어면은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 결정에 들어서 먼저 선순위자 주고 자리가 남으면 그 다음 순위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결정 우리의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거다. 처분이 아닌 거죠. 처분이 아니면은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처분일 때만 항고소송 제기할 테고, 그때만 기속재량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은 그 얘기를 쓰면 되겠고,
2번은 뭐 특별희생에 관한 얘기를 묻고 있는데, 특별희생을 사실 요건으로,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손실보상의 책에 대해서 경계이론을 취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보면 앞에 경계이론적, 분리론과 경계이론에 관한 선택의 문제를 써놓고 일단 경계이론이 타당하다. 일단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특별희생에 관한 소위 형식적 기준설, 실적 기준설,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앞에 2가 인정된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리를 판단해봐라. 거기 본문에 올라가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본 문제 성립을 위해서 의뢰 취소에 대해서 수선화법 등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라고 가정한다. 이게 보상규정 흠결식 권리구제에 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굵직굵직한 지금 테마를 갖고 문제를 냈으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1번 문제는 뭐 다 설명이 된 거고요. 지금 우선순위 결정 왜 처분이 아닌지를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뭐 특별희생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썼을 때 뭐 저는 이제 특별희생을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앞에다가 손실보상의 체계에 관한 분리이론, 경계이론 언급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분리이론, 경계이론 언급하셔서 일단 경계이론, 분리이론 시간으로 따지면 경계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경계이론이 있었고, 그런 경계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분리이론이 튀어나오고, 특히 이제 경계이론은 독일법상의 독일 봉기법과 14조 3항의 해석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수용, 보통 이제 공용침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럼 언제 보상이 가능하냐? 특별희생이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계이론의 기본적인 시각은 특별희생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좌우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헌법으로 비춰본다면 우리 헌법에 따르면 결국 헌법 23조 3항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분리이론은 애초부터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보상이 가능한 수용의 영역과 보상이 필요 없는 제한의 영역을 구분하고, 이게 초창기 분리론이고, 후기로 가면은 보상이 필요 없다고 봤던 그 제한 부분도 다시 또 구분해가지고 보상이 필요한 제한과 보상이 필요 없는 제한으로 구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용 같은 경우는 헌법 23조 3항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 같은 경우는 그때 제한의 경우 보상한다면 헌법 23조 1항에 따라서 보상하는 거죠. 이게 분리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각을 설명하고, 일단 행정법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경계론적 시각이 강하니까 그런 경계론적 시각에 따라서 헌법 23조 3항이 재산권의 수용, 그리고 사용, 그리고 제한을 각각 항목을 따로따로 구분해놨다. 그래서 수용, 사용, 제한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기준은 특별희생이 된다. 그래서 경계론적 시각으로 우리 헌법 23조 3항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결국 특별희생이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특별희생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희생에 관한 얘기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견해들이 형식적 기준설과 실적 기준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죠. 특히 실적 기준설, 보수목사 구속에서 보호가치성설, 수련한도성설, 목적이배설, 사적 효용설, 상황 구속성설 등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우리 판례가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더라. 이 정도 책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가보면 이렇게 보상 규정이 흠결됐을 때 어떻게 권리구제를 도모할 거냐. 근데 3번 문제는 어떻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거냐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직접 효력설에 따르면은 직접 효력설은 헌법 23조 3항을 결부조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흠결된 공영침해 규정도 합헌이라고 보고, 전체가 합헌이라고 보고, 그런 합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공영침해 행위도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손실보상은 헌법 23조 3항에 근거된다. 그래서 직접 효력설이죠. 그리고 그런 직접 효력설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내용과 그다음에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헌법 23조 3항을 결부조항으로 보는 견해가 있죠. 그런 견해에서 이제 그런 견해에서 유추적용설과 그 다음에 위헌무효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추적용설과 위헌무효설은 공통적으로 공용침해 근거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 공용침해 근거법률 전체가 위헌이다. 헌법 23조 3항에 반해서 위헌이다. 그러면 그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 행위도 위법하다. 여기도 그 다음부터 갈라져서 그래서 독일의 수용 유사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유추 적용하자라는 입장에 따르면 헌법 23조 3항을 유추해서 보상하자. 비슷하니까. 특별희생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니까 헌법 23조 3항이라든가 기타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보상하자. 이게 유추 적용설이고, 그에 반해서 직접 효력설은
그런 유추적용설적인 마인드는 독일에서 이미 자갈채취 사건에서 이미 깨졌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상 중심의 체계보다는 원상회복 중심의 권력제가 타당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경우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위헌무효설이죠. 그래서 취소송을 제기하고 혹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때는 국가배상을 청구하자. 이제 이렇게 위헌무효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보통 행정법적에서 제시되는 견해들이죠. 우리가 이제 경기론적 시각에서 답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한 요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해도 뭐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할 수 있겠고, 우리 판례가 태도가 이제 우리 대부분은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학자들은 경기론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분리론적 시각에서 보상입법 부작위가 부분적 유연성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적 유연성을 제거하는 데는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이 타당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입법 촉구 명령을 통해서 다 권리의제를 받도록 하자.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입법 촉구 결정을 할 때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 때까지는 그 중간 과정 속에는 권리의제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설문의 경우에, 사안의 경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은 일단 직접 효력설, 그리고 유추적용설까지죠.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답안에서 언급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역시 손실보상에서는 역시 보상규정 흠결식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앞에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의 체계에 대해서 특별히 생에 관한 얘기를 물어본다면 손실보상의 체계, 경계론, 분리론도 같이 언급하는 것도 당연히 특점에 더 가점이 될 거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행정법에서는 경계론적 시각으로 답안을 쓰는 게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몇 문제 좀 건너뛰고 26페이지로 가죠. 좀 빠른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많이 캐치하고 뭐 여러분이 세부적인 건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복습하실 때 어차피 복습하실 거니까 제가 뭐 최대한 좀 약간 빠르지만 내용은 좀 풍부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제가 핵심적인 부분 다 짚어가면서 할게요. 자, 26페이지. 이 문제가 꽤 많아요. 한 50문제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빨리 봐야 돼요. 자, 26페이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신호기, 가변차로 신호기, 오작동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변차로에 신호기가 있는데 중간 신호기가 오작동 나가지고 서로 오라고 해서 갖다 박은 사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볼 것은 문제 밑에 보기 전에 하나 보실 부분은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에 대하여 A광역시와 지방경찰청은 가변철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은 적정 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 기술 수준상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런 항변이 과연 이렇게 인공곡물에도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를 보십시다. 1번 위 사안에서 갑이 국가배상법 5조의 근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인용 가능성은 이거는 국배법 5조의 성립 요건을 쓰라는 얘기죠. 국배법 5조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죠. 크게 첫 번째 공공의 영조물, 두 번째 설치관리상의 하자, 세 번째 타인에게 손해 발생. 일단 첫 번째 공공의 영조물이라면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곡물로 해석이 되죠. 왜? 앞에 들고 있는 도로나 하천 이게 바로 곡물이거든요. 그래서 강학상 곡물로 해석되기 때문에 소유관계는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적으로서 곡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관계는 소유는 국가가 소유하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든 개인이 소유하든 소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곡물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째 곡물일 것. 자, 그러면 신호기는 대표적인 인공곡물로서 공공용물이죠. 일반 대중에서는 공공용물로서 곡물에 해당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해서 학설상의 대립이 있죠. 이때 그 관계 공무원의 주관적인 규칙 사유까지 고려할 거냐에 대해서 학설상의 대립이 있죠. 그래서 일단 객관설이 출발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객관설이 출발이고 주관설로 갔다가 안 되는 거 유관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역사적 흐름이란 말이죠. 원래 학설의 역사적 흐름이. 그래서 객관설은 키워드가 상태 책임, 무과시 책임. 원래 이게 입법 취지죠. 상태 책임, 무과시 책임. 이게 입법 취지예요. 그런데 객관설로 가다 보면 결국 자연재해라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다 책임을 지니까 국가 예산이 바닥나죠. 그래서 중간에 확 돌아서는 게 주관설. 그래서 행위 책임, 과실 책임. 그러다가 결국 이 객관설과 주관설의 조화 중간적 입장으로서는 절충설적인 입장이 위법 무과실 책임설. 그래서 행위 책임, 무과실 책임.
그래서 공무원의 행위가 개입은 돼야 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가 실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객관서를 취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진다.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국가 예산이 바닥날 수가 있다. 이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주관서를 취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피해자 입장에서 고의가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게 단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점을 다 조화롭게 해석하는 입장이 절충적 입장에서 위법무과시 책임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의 행위가 개입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빠지죠? 불가항력, 저는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제되죠. 다만 고의가실은 우리가 이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주할 차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위법무과시 책임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들이.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입장들이 있겠고, 판례는 위법무과시 책임설에 가까워요. 근데 사실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서를 취하는 분들도 어차피 주관에 대한 객관서를 취하기 때문에 판례가 자기 입장이라고 해석하고, 주관서를 취하는 분들도 판례가 자기 입장이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어차피 주관서도 객관에 대한 주관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판례는 그 표현을 쓰자. 우리 판례는 일단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에 물적 하자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런 물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조물의 관리자에게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 조치를 다 했느냐, 다 하지 않았느냐 갖고 판단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구를 써줘야죠. 그런 문구를 써주면서 결국 이런 판례의 취지는 완전한 객관설도 아니고 완전한 주관설도 아니고 절충적 입장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문의 경우에 있어서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이거 설치 관리상 하자 인정돼요. 어차피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결론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학설 돼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타인에게 손해 발생인데, 타인에게 손해 발생했다는 것은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충족되면 인용될 수 있겠죠. 자, 2번. 위산에서 앞에 1과 관련해서 갑의 청구가 인용 가능하다면 갑은 A 광역시 또는 국가적 누구를 피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도로법 사안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법이나 하천법은 비용부담에 관한 특칙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특칙 규정을 항상 찾아봐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은 특칙 규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므로 여기는 어떻게 위임됐느냐, 위임 관계만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위임 관계들어서 그냥 순차적으로 쓰시면 되죠. 자, 도로교통법 한번 보십시다. 3조. 자, 어떻게 위임된지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이 사무 자체가 국가 사무냐, 자치 사무냐를 보고, 그리고 그 사무가 위임됐느냐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신호기의 설치, 관리, 자, 누가 하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하죠.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하죠.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방자치법 구조를 가면은 이런 교통과 관련된 교통시설 관리 사무가 자치사무의 예로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신호기 설치 관리 사무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데 이것이 오른쪽에 147조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시행령 86조 1항 1호 등에 따라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거죠. 예. 정리하면 자치사무가 국가기관에게 위임된 거죠. 자치사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거꾸로 자치사무가 국가기관에게 위임될 수도 있어요. 이건 자치사무가 국가기관에게 위임된 경우니까. 그러면 더 정리하면 결국 첫째, 사무귀속 주체는 누가 되죠? 이 시도가 되죠.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 주체는 이 경찰청장에게 월급 대주는 국가가 비용부담 주체가 되는 거죠.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아무 요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국가는 사무귀속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귀속 주체로서, 그리고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아무 요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도로 비용부담에 관한 특칙 규정이 없을 때는 국배법 6조 1항의 비용부담자가 누구냐에 대한 학설들이 꼭 써줘야 돼요.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병용설을 언급을 해야 되고, 판례가 형식적 비용부담자설을 취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판례가 병합설을 취했다고 보는 분도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입장을 쓰든 간에 결론은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3번 문제 A광역시가 갑에게 배상했다면 국가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 최종적 배상 책임자 6조 2항의 문제죠. 6조 2항의 문제인데, 자, 6조 2항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최종적 배상 책임자에 대해서만 그냥 언급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학설 세 가지가 있죠. 사무규칙 주체설, 즉 관리 주체설과 실질적 비용 부담자설, 그다음에 분담설 등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판례의 주적 입장은 일단 사무규칙 주체설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겠냐. 이것을 마치 연대보증 관계로 보자는 얘기예요. 연대보증.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일을 자기가 처리되는데 국가기관에 떠넘긴 거니까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물자처럼 보고 그 다음에 국가를 연대보증인처럼 봐가지고 연대보증 관계로 풀어나가면 결국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했으면 국가에게 구상할 수 없는 거죠. 반대는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푸시고, 예외적인 판례가 기여도를 취한 판례가 있긴 한데 그것은 예외적으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관리 주체면서 비용부담자 책임을 같이 졌던 예외적 사건에서는 그때 우리 판례가 분담설을 취했던 적이 있을 뿐이죠.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죠. 자, 그 사건은 도로법 사건이고 거기다가 대행공사까지 국가가 했던 그런 특별한 사건이어서 그런 일반화된 사건에 적용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뒤에 확인해 보시고 가세요. 자, 28페이지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 상의 하자에서 자, 객관설 키워드 상태 책임 무과 책임, 주관설 키워드 행위 책임 과실 책임, 그 다음에 유본 무과 책임설 키워드 행위 책임 무과 책임 판례학 설명했고요. 이 검토는 제 검토가 아니고 이 책의 검토예요. 미안한데 이 검토는 이 책은 객관설이에요. 이 책은 이 책 자체가. 그래서 이 책이 객관설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 6번 목차가 껴있죠. 6번 목차. 뭐 면책사유. 그러니까 객관설을 취할 때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소극적 요건이 되나요. 그래서 이 책만 6번 목차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푼다면 저는 6번 목차가 없어요. 저는. 제 책도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있는데 저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 그리고 손해 발생에서 끝나요. 이거까지 해서 끝나버려요. 저는 6번 목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객관설을 처음에 이거 꼭 써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객관설로 검토하실 분은 6번 목차를 꼭 언급한다는 얘기죠. 저같이 그 위법 목차 스캔을 취하는 분들은 설치 관리 하자에서 면책서를 한꺼번에 다 검토해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따로 목차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책들은 풀어봤어요. 그래서 7번의 사안의 검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단. 면책서로서 불가항력이 문제되는데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춰서 신호기 과정이 부득이한 것이라고 이것만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판례는 이렇게 현재 기술 수준상 신호기 오작동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신호기 설치 안 하면 된다. 그런 시각으로 판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대외적 배상 책임자, 일단 교통신호기 관리사무의 법적 성격, 자치사무가 기관이 임되었다. 그리고 3번 가서 사무규정 주체는 광역시다. 그리고 비용 부담자는 형비설, 실비설, 병합설 써야죠. 이때는. 그죠? 이때는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 써야 된단 말이죠. 형비설, 실비설, 병합설 쓰고 판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판례가 형비설을 취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판례가 병합설을 취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뭐 검토를 어떤 걸 뭐 특별히 취하든 간에 큰 문제가 없는 게 병합설을 취하시면 되죠. 그냥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병합설 취하면은 결국 A광역시는 관리 주체면서 동시에 기본적으로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다. 끝. 넘어가서 3번에 최종적 배상 책임자 6조 2항의 문제죠. 얘는 6조 2항의 문제고 이때 학설들이 관리 주체설, 실질적 비용 부담자설, 기여도설 등이 있고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는 관리 주체설, 즉 사무기속 주체설의 입장을 주로 취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여도설의 입장을 취한 것은 도로법 사건에서 국가가 대행공사 했을 때 그때 예외적으로 취했던 거죠. 그럼 설문의 경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A광역시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다. 그러면 국가에게 구상 못한다. 자, 좀 어려운 문제들 지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계속 중요한 문제 나오는 29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십시다. 자, 29페이지 문제는 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자고요. 자, 각각의 설문에 대해서 기술하라 라고 되어 있죠. 기술하라 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
쭉 보면은 이제 공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 번째 줄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공단이나 공사는 공법인이죠. 그래서 공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주체면서도 행정청인 거죠. 그래서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 당사자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항고소송도 피고가 공단이죠. 공단 이사장이 아니고 공단이 피고예요. 꼭 알아두시고. 자, 이제 공단이 있고, 이제 공단이 여차저차 했던 사건인데, 자, 쭉 보시면, 이에 을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1번 문제. 이에 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량과 동법 시행령 61조량에 의한 별표 5에 따라서 갑이 운영하는 X병원에 대해서 90일의 업무정지 처분했다. 위와 같은 을의 갑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 위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정경 부과의 기준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면, 자, 그러면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큰 틀에서 먼저 보셔야 돼요. 큰 틀에서 행정입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실질설, 형식설, 수권여부 기준설. 이게 기본이에요. 뭐 중간중간에 다른 학설은 다 필요 없어요. 사실 형식설, 실질설, 수권여부 기준설 이 세 가지면 다 끝나요. 그러면 형식설은 어떻게 설명하죠? 형식설은 이 행정입법의 형태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면 법규, 나머지는 전부 다 비법규. 이게 형식설이죠.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설은 형식 안 보죠. 내용만 보죠. 그래서 실질설은 어떤 행정입법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라면 법규, 그렇지 않으면 비법규. 이게 실질설. 그리고 독일의 통설이고 오늘날 유력한 견해는 수권여부 기준설은 상위법의 수권을 받아서 만들어지면은 법규, 그렇지 않으면 비법규. 그러니까 수권여부 기준설은 형식을 보는 게 아니고 수권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상위법의 수권을 받아서 만들어지면 법규, 그렇지 않으면 비법규로 봐요. 판례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판례는 수권여부 기준설에 아주 가깝다고 평가가 돼요. 물론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판례는 수권여부 기준설에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대부분 다 수권이 있으면 법규성을 긍정하고 수권 없으면 부정하는데, 다만 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성을 부정하는 게 있죠.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 자, 그러면 설문의 경우는 일단 상위법에 수권이 있죠. 있잖아요. 수권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상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받아서 나와 있으니까 상위법에 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제재처분 기준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상위법에 수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럴 때 법규성을 긍정한단 말이죠. 일단 머릿속은 법규성 긍정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에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다른 항목에서 바꿔본다면 이게 소위 시행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이죠. 그래서 이에 관해서 뭐 학설 얘기를 써도 되겠고. 근데 뭐 이것저것 여기 귀찮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설, 실질설, 수권여부 기준설 이 세 가지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판례가 수권이 있으면 법규성 긍정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에 한해서만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지금은 시행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이고 상위법에 수권이 있기 때문에 법규성 긍정하고 우리 판례가 법규로 보니까 이 기준 위반하면 위법한 거죠. 자, 1번은 뭐 그렇게 풀어지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십시다. 밑에 넘어가지 마시고 밑에 지금 갑이 나와 있어요. 갑이 지금 두 번째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 사건 고시에 따라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허가 발급을 거부했어요. 뭐 그런데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이 경우에 을이 거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된 산림청 고시의 법적 성질을 토대로 적법성을 검토한다면, 참고로 산림청 고시는 산지관리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형식설, 실질설, 수권여부 기준설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자, 산림청 고시는 형식설 따르면 비법규죠. 시행령 신규칙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실질설에 따르면 이 고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수권여부 기준설에 따르면 시행령의 수권이 있죠. 시행령에 위임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권여부 기준설에 따르면 수권이 있는 거고, 자,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 수권여부 기준설의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수권 받아가지고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적 성격을 갖는다. 법규라고 보겠죠. 법규예요, 법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번 문제는 소위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소위 즉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테마로 봐도 되고
그렇게 하나 테마로 바르고 아니면 그냥 큰 관점에서 행정입법을 크게 봐가지고 형식설, 실질설, 수권여부 기준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게 방법이 있고 편한 대로 쓰세요.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다만 아무래도 편한 것은 그냥 형식설, 실질설, 수권여부 기준설이죠. 다 되잖아요. 뭐든지 다 이걸로 해결되니까. 그래서 따로 학설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이걸로 다 때려 맞추면 다 맞으니까 다 맞고 판례도 다 들어맞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좋아 보여요.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다 접근하고 쓰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실제 논문들은 행정입법 논문은 전부 다 형식설, 실질설, 수권여부 기준설 이것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다 풀린 거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뒤에 풀이하고 좀 이렇게 달리 제가 풀어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뒤에 풀이는 건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어도 당연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가십시다. 좀 어려워요. 37페이지. 자, 37페이지. 자, 수권여부 기준설이라 했을 때 그 수권 규정은 어디에 해야 되겠어요? 법률 아니면 시행령이겠죠. 그죠? 왜냐면 법률하고 시행령까지는 그나마 민주적 전달성이 있단 말이죠. 그죠? 법률은 우리가 국민이 정한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어 준 거니까. 그러나 시행규칙이 수권 규정이 될 수는 없죠. 시행규칙은 부령인데 각 부장관이 무슨 민주적 전달성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잘 접근해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제 설명 없이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틀려요. 자, 한번 근데 워낙 중요한 거니까 꼼꼼히 보십시다. 행정법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 보실게요.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종류로서 그 면허 기준에 대해서 동법 5조에서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동조의 위임에 따라서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받아 국토해양 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자, 첫 번째 면허 발급 기준에서 A 그리고 B 그리고 C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질문에 기술하라. 자, 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의 법적 성질은 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기계처럼 보시면 되죠. 운송사업면허 특허죠. 그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특허로서 역시 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을 고려할 테니까 재량행위로 해석되겠죠. 특허면서 재량행위다. 뭐 이거는 거의 기계처럼 이런 것들 튀어나와야 되죠. 특허이고 재량행위다. 그러면 이게 재량처분이라면 결국 이 재량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 자, 보십시다. 자, 2번 문제를 가볼게요. 2번 문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결국 재판의 기본이 될 것인가? 법규냐 비법규냐 그 말이죠. 그죠? 그걸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판례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급심 판례는 비법으로 봤어요. 하급심 판례는 이건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라고 봤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법규상 긍정했어요. 판례도 굉장히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 일단, 자, 통일된 시각 꺼내봅시다. 자, 형식설 따르면은 법규죠. 역시 꺼내면 돼요. 뭐, 헷갈리면 그거 꺼내면 돼요. 형식설 따르면 법규죠. 그 다음에, 실질설 따르면은 비법규죠. 재량준칙이니까. 처분에 관한, 재량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 다음에, 수권 여부 기준에 따르면 수권이 있죠. 상위법에서 이런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 수권 받아서 지금 만들잖아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동조 위임에 의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권 여부 기준에 따르면 수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수권이 있으면 법규성을 긍정하는데 다만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무슨 처분 기준? 제재처분 기준. 이건 제재처분이 아니죠.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얘는 수익적 처분 기준이죠. 이럴 때는 법규상 계속 긍정한단 말이죠. 우리 판례 대부분은. 우리 판례는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 기준에 한해서 법규상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것만. 그래서
이때 하급심법원이 재량준칙이다라고 봤었지만 대부분 역시 종래 입장 그대로 고수하면서 법규다. 법규상 긍정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 선지를 형식설, 실질설, 수권여부 균설로 언급해서 쓸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어떠냐. 우리 판례는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이런 수익적 처분 기준은 재량준칙이 아닌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규 명령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 규범이 된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 문제를 평소에 좀 손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조금 당황하고 잘못 쓸 수가 있어요. 뒤에 풀이 방식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풀어도 되죠. 뒤에처럼 소위 법규 명식 행정식 하는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냥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그냥 형식설, 실질설, 수권적 윤설 이 세 가지면 다 끝나니까 판례들만 정확하게 평소에 공부해 두면은 되겠어요. 거기 3번에 상한의 경우 제가 우리 판례 입장에 들어서 법규 명령이다 라고 써놨죠. 이렇게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또 건너가 볼게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자, 같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자, 방금 앞에서 봤던 문제하고 43페이지 1번 문제를 비교해 보세요. 꼭. 다시 한번요. 앞에 방금 풀었던 문제하고 이 43페이지 유닛 7의 2분의 1의 1번 문제. 요거하고 꼭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닮았는데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예민한 부분이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일단 1번 문제 하나만 건져도 사실 굉장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본문 읽기 전에 이 문제 보십시다. 위산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마을버스 운송사업면의 법적 성질을 토대로 뭐 법적 성질 특허 재량행위죠. 그죠? 운송사면허니까. 그래서 이 마을버스 운송사면허가 특허이고 재량행위다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A광역시 사무처리 규칙의 법규성을 검토한다면 이게 법규냐 비법규냐 이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꼼꼼히 한번 풀어보십시다. 1번이 가장 타겟이에요.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올라가서 지금 그런데부터 봅시다. 그런데 A광역시에는 찾았나요? 밑에서 하나, 그 문제, 본문에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또 6번째 줄. 그런데 A광역시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를 포함해서 A광역시 시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운송사업면허에 대해서 운송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기초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이러이러한 처분 기준을 내원하는 A광역시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설정 공표하고 있다. 자, 뒤에 참조조문도 이왕 오신 김에 보십시다. 옆에 해설 보지 마시고 있을 때. 자, 뒤에 참조조문을 보시면은 저걸 보시면 제5조에 면허발급의 기준 나와 있죠? 면허발급의 기준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특히 5조 1항의 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 면허 이런 것들은 보통 택시업인데 개인 택시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4조 같은 경우 올라가 보면 4조 등에 올라가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등록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수권 규정이 돼가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 이제 앞에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자, 지금 이런 거죠, 결국.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고, 자, 그 법에서 지금 시행규칙, 즉 부령 시행규칙, 즉 부령으로 지금 일정한 사항을 수권했죠. 그리고 보시면 이 부령에 근거해가지고 이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또는 시행규칙을 참고해서 뭐가 있냐면은 이 사건 사무처리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타겟은 요거죠. 이 사무처리 규칙. 이게 법규냐 비법규냐. 자, 그러면은 부령이 수권 규정이 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죠. 부령에 근거할 때는 근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도 그 근거가 아니고 이건 결국 뭐에 불과하다. 이것은 부령을 참고하여 기초하여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용은 절대로 수권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든요. 네. 만약에 불용이 수권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헌법 37조 2항에 바로 위반되는 거예요. 우리 법률 원칙, 그죠? 국민의 기본권을 정할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률이 직접 정하든지 법률에 수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시행령까지는 법률에 보통 통제 안에 있다고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불용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수권 규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불용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이 사무처리 규칙은 얘는 뭐가 되죠? 얘는 그냥 상위법에 수권 없는 행정규칙이죠. 재량준칙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면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틀려요. 수권이 있다, 법규다 이렇게 써서 나온단 말이죠. 잘 썼다 생각하고 뭐 기분 좋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해도 또 틀리죠. 그러니까 내겠죠. 맨날 틀리니까. 맨날 내도 맨날 틀리고 또 내고 또 틀리고. 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뒤에 풀이는 참고로 보시고 일단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얘가 유독 법규가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행규칙에 뭐 근거했다라는 표현이 있던 뭐 시행규칙에 뭐 기초했다, 뭐 시행규칙을 뭐 참고하여 어떤 표현을 쓰던 간에 시행규칙은 절대 수권 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상위법에서 직접 수권하지 않았으면 이 그런 규칙은 단순히 그냥 재량준칙에 불과한 거다. 법규가 아니다. 재량준칙으로서 그냥 위법성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래서 재량준칙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따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재량준칙의 효력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문제는 뭐 시험하고 관계없고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위사항과 관련해서 갑의 신청에 대해서 을시장이 전국적으로 거부 처분했을 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제도가 적용되냐. 이거는 뭐 시험에 단골 선임이죠. 거부 처분의 경우에 사전통지 절차가 적용된다라는 학설과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 입장. 대립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가 강조할 때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입장을 다 정리하고 있어라.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문제 눈치 보고 배점 보고 뒤에 쟁점 보고 그래서 이게 판례 입장을 내가 지지하면서 따라갈 건지 아니면 학설 입장을 갈 건지 이 두 가지를 미리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눈치를 봐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왕 검토도 양쪽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아니면 그게 힘들면 하나의 검토만 준비하되 다만 판례는 이렇다 해서 다른 입장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양쪽으로 갈라쓸 연습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판례에 따르면 거부 처분의 경우에 사전통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지 안 해도 그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죠. 그러나 학설에 따르면 거부 처분도 사전통지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 사유당하지 않는 사전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꼭 검토해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하시죠.